한국군은 절대 막지 못한다. 중국 지휘관의 오만한 비웃음이 태풍 치는 서해와 이어도를 동시에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오만함이 수십 조를 쏟아부은 대륙의 비밀 병기를 단 10분 만에 불타는 낙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악할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화약 냄새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륙의 최첨단 무기들이 거짓말처럼 증발해 버렸거든요. 천하의 미군조차 이건 물리 법칙을 거스른 기술이다라며 보고서를 찢어버리게 만든 그날의 소름 돋는 반전. 그 전율의 현장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현대전에서 가성비라는 단어만큼 멍청한 소리는 없습니다. 전쟁은 결국 돈을 태우는 예술이니까요. 새벽 3시 15분 오산 공군기지 지하 30m 깊이에 위치한 KCOIC. 제 손에 들린 종이컵에서는 식어 빠진 커피에 쓴 향기만이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백 개의 LED 모니터들은 마치 거대한 심해어의 눈처럼 푸른 빛을 깜빡이며 한반도 전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토해내고 있더군요. 저는 미 국방성 정보국 소속 수석 분석관 토마스 스털링입니다. 이곳 한국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국방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졌다고 자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예산이 부족해서 만든 궁여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압도적인 자본과 물량이 없는 군대란 화려한 장식품을 단 장난감 병정이나 다름없다는 게 제 지론이었으니까요. 스털링 분석관님, 서해 쪽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노이즈치고는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관 데이비스 대위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귀찮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턱짓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데이비스, 자네는 아직도 중국을 모르는군. 저건 노이즈가 아니야. 그냥 간을 보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품을 참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서해 NLL 인근에서 드론 몇 대를 띄워 한국군의 반응 속도를 체크하는 건 원래 행사나 다름없는 일상이었거든요. 한국군은 그때마다 비싼 전투기를 띄워 기름을 낭비하고 중국은 그 꼴을 보며 키득거리는 지루한 숨바꼭질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볼펜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붉은색 경보음이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더군요. 평온했던 메인 스크린의 지도 위로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미확인 비행 물체군 수량 3,400개 이상. 3,400대.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검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재앙의 숫자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서해 구역이 온통 붉은 점으로 뒤덮여 아예 지도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레이더 오류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에 3,000대를? 데이비스 대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벌떼 전술, 즉 드론 인해 전술의 실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렴한 드론 수천 대를 동시에 밀어넣어 상대방의 비싼 미사일을 바닥내고 방공망을 과부하시켜버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자본의 폭력. 저는 즉시 칠함대와의 한 라인이 연결된 수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한국군이 가진 미사일 재고량 따위는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수백 발. 저 물량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한국은 10분 안에 뚫립니다. 제공권이 장악되면 수도권의 발전소와 공항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제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아니, 냉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였으니까요. 3,400개의 목표물에 300개의 미사일로 대응한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뻔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쪽 화면 구석에서 기이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상의 붉은 점들이 미친 듯이 서해로 몰려들고 있을 때 남쪽 끝자락. 그러니까 태풍이 북상 중이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이어도 해상에서 아주 미세한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파장이 감지된 것입니다. 잠깐 데이비스. 서쪽 화면 확대해봐. 아니 그 밑에. 남쪽 이어도 해역 말이야. 제 지시에 데이비스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위성 화면이 지직거리며 이어도 상공을 비췄을 때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서해의 그 요란한 굉음은 기만 전술, 즉 미끼였습니다. 진짜 배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저 남쪽 바다,
외부의 지원이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연구기지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텔스 드론입니다. 기종은 젠장, 중국의 최신형 GJ-11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골프공보다 작습니다. 데이비스의 비명이 벙커를 울렸습니다. 완벽한 양동작전. 앞문에는 떼강도가 쇠파이프를 들고 소란을 피우고 뒷문으로는 소음기를 낀 전문 킬러가 침투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미군의 지휘를 따르라고 소리칠 참이었죠. 그들의 얇디얇은 국방 예산과 기술로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막아낼 방법이 전무했으니까요. 연결해. 7함대 타격 전단 지금 즉시 출격시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통신 장교가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올리더군요. 스털링 분석관님. 한국 합참에서 작전 통제권 이양을 거부했습니다. 뭐? 거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원이 왔습니다. 우리 기술로 충분하다. 미군은 관전이나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관전을 하라니요. 이건 오만이 아니라 자살행위였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미쳤군. 가성비 따지더니 결국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셈인가? 저는 모니터 속의 한국군 배치 현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열려야 할 서해안의 진지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대신 평범해 보이는 컨테이너 트럭 수십 대가 해안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채 정차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웬 화물 트럭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이어도 기지에는 아무런 병력도 증파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센 파도와 비바람만이 철제 구조물을 때리고 있을 뿐이었죠. 한국군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제 상식과 데이터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배치.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투박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 그리고 저 폭풍 우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 괴물들이 숨을 죽인 채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머릿속의 계산기는 이미 한국군 전멸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해안도로에 멈춰선 저 수십 대의 컨테이너 트럭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미사일 발사대가 파괴되었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급품이거나 아니면 패배를 직감하고 중요 문서를 싣고 도망치려는 비겁한 행렬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놈들이 NLL을 넘었습니다. 거리 15km. 타격권 진입까지 30초. 데이비스 대위의 비명이 벙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마침내 군사분계선이라는 가상의 선을 집어삼키더군요. 마치 굶주린 피라냐 떼가 수조에 풀린 것처럼 중국에 들어온 군단은 거침없이 남쪽으로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 곧 한국의 방공망이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갈 테고 저는 그 참혹한 패배의 기록을 워싱턴에 보고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예상을 비웃듯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분석관님, 저 트럭들. 지붕이 열립니다. 화면 속 해안가에 정차해 있던 컨테이너들의 상단부가 툭 하고 열리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기대했던 육중한 미사일의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새까만 점들이 앵앵거리는 소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헛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고작 드론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국군이 보낸 것보다 훨씬 작고 무장조차 없어 보이는 조잡한 쿼드콥터들. 지금 장난해? 저 따위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3,000대의 폭격 드론을 막겠다고? 이건 전쟁이 아니라 코미디였습니다. 한국군은 지금 이에는 이 전법을 쓰려는 모양인데 체급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중국의 드론은 폭탄을 실은 독수리였고 지금 한국이 띄운 건 기껏해야 참새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데이비스에게 철수 준비나 하라고 지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이 떨어지기도 전 모니터 하단의 속도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속도 시속 80km, 150km, 240km. 뭐야? 저 조망만한 게 무슨 속도가?
순간 화면상의 한국 드론 하나가 중국 드론을 향해 일직선으로 꽂혔습니다. 회피기동? 탐색전? 그런 건 없더군요. 그저 미친 황소처럼,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그대로 적의 기체에 쾅 하고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화면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미사일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운동 에너지, 즉 F는 MA가 만들어낸 물리적 충돌의 파편들이었죠. 산산조각이 난 중국 드론의 잔해들이 비가 되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하드킬? 미사일 없이 몸통 박치기로 요격한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의 한국 드론들이 마치 가미카제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교한 유도탄처럼 적을 향해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전자전도, 값비싼 탄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240km의 속도로 날아가서 부딪히면 끝. 그 무식하고도 확실한 파괴력 앞에 중국의 드론 대형이 순식간에 헝클어지더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해는 난전이 되었지만 제 신경을 긁는 건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남쪽 이어도였습니다. 데이비스 이어도 상황은? 왜 화면이 먹통이야? 그게 태풍 때문에 위성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이 해당 구역의 데이터 링크를 암호화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해의 저 몸통 박치기 쇼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결국 미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국의 진짜 칼날인 스텔스 드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도의 한국형 레이더 기지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그곳이 뚫린다면 한국의 남해상 제해권은 영원히 중국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한국군이 보내주는 가공된 정보나 태풍에 가려진 흐릿한 위성 사진만 믿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분석관으로서의 직업윤리와 동맹국에 대한 예의 그리고 군법 사이에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아니 진실을 확인하고픈 욕망이 제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데이비스, 고스트 프로토콜 개시해. 네. 하지만 그건 불법 도청. 시끄러워. 지금 당장 한국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의 백도어를 따. 날 것 그대로의 센서 데이터를 봐야겠어. 제 호통에 데이비스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안 코드가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며 암호화된 장막이 걷히고 마침내 이어도 해상의 원시 데이터가 제 모니터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데이터를 보자마자 의자 뒤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화면은 온통 검은색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시계 제로.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아주 기이하고도 규칙적인 열 에너지의 파동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도 아니었습니다. 기관포의 불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침투하던 중국 스텔스 드론들의 엔진 부위만 골라서 지워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에너지 수치 급상승. 이건 고출력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이 폭우 속에 레이저를 쏜다고? 빛은 빗방울에 산란되어서 사거리가 100m도 안 나올 텐데. 제 상식으로는, 아니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이어도 기지 옥상에서 뻗어나가는 투명한 빗줄기는 마치 빗방울을 피해가기라도 하듯 아니면 빗방울 사이의 틈을 뚫고 지나가듯 3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놈들. 도대체 저 컴컴한 바다 위에서 뭘 보고 쏘는 거야?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인간의 눈도 기계의 눈도 초월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이 믿기지 않는 현상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이어도 기지 내부의 CCTV 회선을 해킹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저들이 숨기고 있는 악마의 눈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접속 성공. 보안 채널 우회합니다. 3, 2, 1. 영상 송출. 데이비스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때리는 순간 모니터 위에 검은 장막이 걷히고 흐릿한 노이즈 너머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제 상상 속의 이어도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고 머리 위로는 중국의 최정예 스텔스 드론 부대가 자폭을 위해 하강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비명과 고함,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는 전쟁터의 참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보란듯이 비웃더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전쟁 중인 거 맞습니까? 데이비스가 멍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 역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의 상황실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붉은 경광등은커녕 안정적인 시스템 가동을 알리는 녹색 불빛만이 은은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었죠.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뛰어다니는 대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 서너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심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연구원은 한 손에 머그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를 넘기며 하품을 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창밖에서는 집채만한 파도가 기둥을 때리고 하늘에선 킬러 드론들이 독수리처럼 내려꽂히고 있는데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를 뉴스로 보는 사람들처럼 차분하다 못해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봐, 오디오 켜봐. 저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어야겠어. 스피커를 켜자 치지직하는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박사님, 3번 구역 타격 완료. 배터리 잔량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럼 출력 좀 낮춰요. 과열되면 나중에 시키기 귀찮으니까. 아, 커피 물 좀 더 올립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적의 습격을 코앞에 두고 커피 물을 올리라니요. 이건 담력이 센 건지 아니면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그들의 중앙 모니터, 그러니까 외부 CCTV 화면으로 옮겨간 순간 저는 그들이 왜 저토록 태어날 수 있었는지 깨닫고 전율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공포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기지 옥상 헬기 착륙장 구석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거창한 포신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방송국 카메라처럼 생긴 작고 날렵한 검은색 기계 장치였죠. 그 장치의 렌즈 부위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눈동자처럼 휙휙 하고 빠르게 돌아갈 때마다 하늘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잉 틱, 지잉 틱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가 짧게 진동할 때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를 뚫고 하강하던 중국의 스텔스 드론들이 맥없이 툭툭 하고 바다로 떨어지는 겁니다. 폭발도 없었고 불꽃도 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드론의 전원 코드를 공중에서 쏙 뽑아버린 것처럼 그저 작동 중지가 되어 추락하고 있었으니까요. 분석관님, 저거 보십시오. 레이저가 빗방울을 피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화면을 확대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제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는 빛입니다. 비가 오면 빗방울에 난반사되어 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상식이죠. 게다가 지금 이어도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태풍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저 기계는 빗방울 사이에 그 찰나의 틈을 찾아내어 레이저를 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빗방울을 피하는 게 아니라 빗방울이 레이저의 경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그 장비의 재원 데이터를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센서를 썼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연산 처리가 가능한 건지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암호화된 코드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던 저는 마침내 그 시스템의 두뇌에 해당하는 칩셋 정보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주 프로세서 삼성 엑시노스 오토 B9 개조됨. 광학 센서 아이소셀 GN이 군용 등급 로직. 삼성? 지금 저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칩셋이란 말입니까?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은 미사일 추적 장치 하나를 만드는데 수년의 시간과 수천억 원의 세금을 씁니다. 투박하고 무겁고 비싸죠. 그런데 한국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민간 기술을 국방에 그대로 이식해 버린 겁니다. 수억 명의 갤럭시 유저들이 사진을 찍으며 학습시킨 그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빗길에서도 차선을 읽어내는 그 악착 같은 연산 능력이 지금 저 레이저 포탑에 눈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괴물들이군. 민간 기업의 기술을 무기에 때려 박다니. 화면 속의 장치는 계속해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 드론 GJ-11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설계된 비싼 몸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이미지 센서는 레이더 전파가 아니라
드론의 배터리팩에서 나오는 미세한 열과 엔진이 회전할 때 생기는 공기의 미세한 일렁임을 시각적으로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조준 완료. 배터리 셀 A1, 거리 1.2km, 정밀도 99.9%. 화면 구석에 뜨는 로그 데이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밀하더군요. 그냥 맞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드론 전체를 태우려면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가장 약한 고리인 배터리 연결부 딱 한 점만 0.5초 동안 천도로 지져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빗속에서도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송곳처럼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죠. 중국군 지휘관은 지금쯤 미칠 노릇일 겁니다. 아무리 비싼 스텔스 기능을 켜도 한국의 저 기계 앞에서는 그저 잘 보이는 표적에 불과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 연구원들은 그 살벌한 살육의 현장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잘 짜인 알고리즘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디버깅 작업 정도였던 겁니다. 데이비스, 이 데이터 펜타곤으로 보내지 마. 네. 하지만 규정상 보내면 우린 미친놈 취급당해. 한국이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로 중국 스텔스기를 잡고 있다고 보고하면 누가 믿겠나? 증거가 더 필요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화약에서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해킹 채널을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기지 내부의 영상뿐만 아니라 저 레이저 시스템이 연결된 외부 네트워크의 흐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연산 처리를 저 작은 기지 혼자서 감당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흐름을 역추적하던 제 모니터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좌표가 찍혔습니다. 데이터는 이어도 기지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해저 광 케이블을 타고 한반도 본토, 그 중에서도 서울 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죠. 연결됨 수펙스 클라우드 센터, 평택. 평택? 잠깐, 거긴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잖아. 아니, 그 옆에. 제 머릿속에 평택의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미군 기지 바로 옆, 축구장 400개 크기로 펼쳐져 있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곳. 순간 소름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배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국토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회로로 만들고 그 위에 국방 시스템을 얹어놓은 겁니다. 이어도의 레이저 포탑은 그저 단말기일 뿐 실제로는 평택의 슈퍼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중국 드론의 움직임을 학습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친구들 정말 무서운 짓을 벌였군. 저는 헛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드론 수천 대를 보냈지만 한국은 그 드론들을 상대로 실시간 딥러닝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할수록 한국의 AI는 더 똑똑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진화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화면 속의 연구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CCTV 카메라를, 정확히는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을 훔쳐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짓더군요. 그 연구원의 시선이 카메라 렌즈를 뚫고 제 동공을 정조준하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뱀처럼 기어내려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설마 들켰나?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불길한 상상을 떨쳐냈습니다. 미 국방성의 해킹 툴은 유령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원 따위가 감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죠. 그저 우연히 카메라를 봤을 뿐이라고 놈들은 지금 승리에 취해 그저 웃고 있는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시선을 서해 NLL 구역의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차라리 그쪽이 마음이 편할 것 같더군요. 적어도 그곳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충돌, 제가 아는 전쟁의 문법이 통용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서해의 하늘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쾅! 쾅! 퍼! 음소거를 해제하자마자 벙커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파열음을 토해냈습니다. 서해의 하늘은 그야말로 강철의 도살장이었습니다. 중국군 드론 3,400대가 만든 거대한 검은 구름 속으로 한국의 자폭 드론, 카이든들이 마치 굶주린 피라냐 떼처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움직임이 기이할 정도로 소름 끼쳤습니다. 보통의 공중전이라면 서로 꼬리를 물거나 난사를 하는 혼전이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드론들은 달랐습니다. 놈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수백 대가 동시에 급선회하고 동시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잘 짜인 연산이자 청소였습니다. 충돌 속도 시속 242km. 표적 파괴율 98.7%. 화면 구석에 뜨는 수치들이 제 뇌를 강타했습니다. 카이든 드론 한 대가 중국 드론의 프로펠러를 들이받고 산산조각이 나면 그 파편들이 뒤따라오던 중국 드론 두 대를 휩쓸어 추락시켰습니다. 1타 3피. 한국의 AI는 충돌 시 발생하는 파편의 비상 각도까지 계산해서 들이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 위로 검은 드론의 잔해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비현실적인지 저는 잠시 제가 헐리우드 SF 영화의 편집실에 앉아있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이건 사기야. 말이 안 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식은 커피를 들이켰지만 모래를 삼키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14억 인구의 대륙이 쏟아붓는 물량을 압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군사교리는 휴지 조각이 되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래, 배터리야. 저런 고기동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어. 5분. 아니, 3분이면 전부 추락할 거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드론들의 배터리 잔량 데이터를 해킹했습니다. 중국 드론들은 이미 30분을 날아왔기에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테고 한국 드론도 저런 미친 속도로 움직이면 곧 방전될 게 뻔했습니다. 하늘에서 멈춰 떨어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창을 띄운 순간 저는 제 눈을 찌르고 싶었습니다. 배터리 상태 82%, 고밀도 전고체. 예상 잔여 시간 45분. 전고체? 아직 실험실 레벨인 전고체 배터리를 실전에 깔았다고? 미친 놈들이었습니다. 폭발 위험이 없고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보다 2배나 높은 꿈의 배터리.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발 중이라던 그 기술이 왜 벌써 서해 상공을 날고 있는 겁니까? 이건 마치 1차 세계대전 때 혼자서 제트기를 타고 나타난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서해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 보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다시 이어도의 고요한 상황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저기는 다를 거야. 저 레이저쇼에도 분명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을 이용하는 무기는 필연적으로 과열이라는 저주를 피할 수 없으니까요. 분명 쿨링 타임이 있을 거야. 연속 발사는 불가능해. 10발 쏘면 1분은 쉬어야 한다고. 저는 악에 받쳐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의 레이저 포탑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잉 틱, 지잉 틱. 벌써 50대째. 중국의 스텔스 드론들이 비에 젖은 나방처럼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포탑의 총구는 붉게 달아오르기는커녕 서늘한 푸른 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온도 센서 로그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온도계의 숫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시스템 온도 24.5도 안정적. 24도? 장난해? 레이저를 쏘는데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하다고? 도대체 열을 어떻게 식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냉식, 순행식, 그 어떤 방식도 이 정도 연사를 버틸 순 없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해킹하여 냉각 시스템의 구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확인했을 때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그건 무기의 냉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 속에 칩셋과 발진기 전체를 담가버리는 방식. 바로 액침 냉각 기술이었습니다. 세상에. 데이터 센터, 서버실에서나 쓰는 걸 여기다 적용했다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발열을 잡기 위해 무기 자체를 특수 절연용액에 절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쏴도 열이 순식간에 액체로 전도되어 사라지는 것이었죠. SKN 무브 같은 기업들이 서버 열을 식히려고 만든 기술이 국방부와 만나니 무한 발사 레이저가 된 겁니다. 삐. 그때 제 콘솔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긁어오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한국의 저 완벽해 보이는 방패에도 바늘구멍 하나는 있을 것이다. 중국 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마지막 히든카드는 준비했을 것이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군 지휘관도 드디어 이성을 잃은 모양이더군요.
서해와 이어도에서 드론들이 삭제당하자 그들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EMP탄입니다. 중국이 드론 자폭을 통해 광대역 전파 방해를 시도합니다. 데이비스가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 중국 드론 수십 대가 한국의 방어망 근처에서 동시에 자폭하며 강력한 전자기 파동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같이 죽자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전부 전자장비와 AI 센서에 의존하고 있으니 EMP로 눈을 멀게 하면 고철 덩어리가 될 거라는 계산이었겠죠. 저 역시 속으로 이번엔 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삼성의 센서라도 강력한 전자기파 앞에서는 회로가 타버리거나 먹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니터 화면이 지직거리며 노이즈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첨단 무기의 약점. 아날로그 공격엔 장사 없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의 그 거만해 보이는 레이저 포탑이 고개를 떨구고 커피를 마시던 연구원들이 당황해서 뛰어다니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발 그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노이즈가 거친 뒤 드러난 화면은 저를 지옥 끝으로 밀어넣더군요. 시스템 상태 가동 중. 양자 암호 방어막 활성화됨. 퀀텀? 양자 암호? 화면 속 연구원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SK텔레콤 양자보안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양자 난수 생성기. 해킹이나 전파 교란 자체가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완벽한 보안 체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던 그 기술이 국방 네트워크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EMP 파동이 덮쳤지만 한국의 통신망은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그 파동을 매끄럽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아이 손목을 비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이 개미떼를 돋보기로 태우는 것과 같은 차원의 격차였습니다. 삼성의 센서, SK의 배터리, 보안, 한화의 무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 연합군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가성비 군대는 허상이었고 그들은 이미 미래에서 온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압도적인 학살의 현장을 지켜보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함께 묘한 경외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드론 방어라는 난제를 이 작은 나라는 고작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광 케이블 몇 가닥으로 완벽하게 풀어냈으니까요. 데이비스. 네, 분석관님. 이거 녹화하고 있나? 네, 전 구간 녹화 중입니다. 절대로 단 1초도 놓치지 마. 이건 인류전쟁사의 교과서가 바뀐 순간이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폭우가 쏟아지는 이어도 기지 위로 마지막 남은 중국 드론 한 대가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더군요. 마지막 중국 드론이 이어도의 검은 바다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 속의 상황실은 여전히 고요하더군요. 승리의 환호성도 서로 얼싸안는 감격의 장면도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작전 종료 버튼을 누르고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켤 뿐이었으니까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듯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계적인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풍경이 오히려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란 때로는 패배보다 더 큰 공포를 주는 법입니다. 14억 인구의 대국이 작심하고 보낸 군단을 인명피해 0명, 탄약 소모 0발로 막아냈다. 이건 단순히 무기가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증거였죠. 도대체 이 시스템의 끝은 어디인 거지? 저는 이 압도적인 효율성의 기원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단순히 삼성과 SK의 기술을 합친다고 해서 이런 괴물이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의지 혹은 강박이 있어야만 가능한 설계였으니까요. 저는 데이비스가 말릴 새도 없이 방금 해킹한 루트를 통해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즉 루트 디렉토리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루트 접근 중. 경고 1급 보안 인가 필요. 붉은 경고창이 떴지만 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 정보국에 맞는 키코드를 입력하자 견고해 보이던 방화벽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암호명 프로젝트 세종이라는 이름의 낡은 문서 파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세종? 이건 꽤 오래된 파일인데 생성 날짜는 10년 전. 파일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첫 문장을 읽자마자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절한 유언장이자 피로 쓴 생존 지침서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총을 들 청년이 없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예견된 미래다. 10년 뒤 휴전선을 지킬 병력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사람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피와 살로 된 병사가 갈 수 없는 곳에 반도체를 보낸다.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센서를 심는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전장에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오더군요. 제가 보았던 그 화려한 레이저 쇼와 자폭 드론들. 그 모든 기술적 진보의 동력은 세계 정복이나 군사 대국 같은 거창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늙어가는 국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니 기계로 채우고 총알 살 돈을 아껴서라도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그 지독한 사랑과 결핍이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강의 AI 국방 시스템을 잉태한 것입니다. 아, 미치겠군. 이런 이유였다니. 저는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쳤습니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무기를 만들고 중국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깎았습니다. 그 절박함의 무게가 다르니 결과물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서를 계속 읽어내려가던 제 눈이 페이지의 마지막 장에 있는 히든 프로토콜 8-15라는 항목에 고정되었습니다. 본 방어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시스템은 즉시 보복 모드로 자동 전환된다. 보복 모드? 방어가 뚫리면 항복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호기심에 그 하위 코드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지도를 보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서해와 이어도의 레이저 포탑 그리고 평택의 슈퍼컴퓨터는 거대한 트리거였습니다. 만약 이 방패가 뚫리는 순간 한국의 지하 벙커에 숨겨져 있던 현무5 탄도미사일 수백 발이 베이징과 상하이의 핵심 시설을 향해 자동 발사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던 겁니다. 타격 목표, 전략 요충지, 발사 조건, 방어 실패 시 자동 발사. 미친. 이건 고슴도치 전략이잖아. 누구든 나를 건드려서 피를 보게 한다면 나는 죽더라도 내 심장의 가시를 받고 죽겠다. 상호학증 파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선택한 최후의 억지력은 바로 이 소름 끼치는 AI 자동 보복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중국이 오늘 만약 저 레이저 방어망을 뚫는데 성공했다면 그 순간 베이징 상공에는 한국의 미사일 비가 쏟아졌을 겁니다. 오늘 서해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한국의 기술이 조용히 틀어막은 것이었죠. 데이비스, 이 데이터 백업해. 이건 펜타곤이 아니라 백악관으로 직보해야 할 사안이야.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동북아의 군사 지형도가 바뀝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판을 엎을 수 있는 전략적 플레이어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귓가를 때리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벙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전화기. 직통 한 라인. 발신자는 워싱턴 펜타곤 작전본부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스털링입니다. 토마스 스털링 수석 분석관. 지금 당장 키보드에서 손 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직속상관 해리슨 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국군 데이터 보셨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분석하면 입 다물게.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동맹국의 1급 군사 기밀을 무단으로 해킹해? 그것도 전시 상황에? 하지만 국장님, 중국이 양동작전을 폈고 한국이 그걸 막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는 필요 없어. 이미 중국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미군이 한국 뒤에서 기술 지원을 한 게 아니냐고 말이야. 외교적으로 복잡해져. 그러니까 국장의 목소리가 한층 낮게 깔리더군요.
자네가 본 것, 들은 것, 해킹한 데이터 전부. 지금 즉시 영구 삭제해. 이건 명령이야. 만약 그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 자네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걸세. 뚜.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허탈함이 밀려오더군요. 현장에서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나라를 지키고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책상머리에 앉은 높으신 분들은 그 기적을 분석하기는커녕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덮으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삭제. 하라고? 저는 모니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직도 프로젝트 세종의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전장에 나가지 않게 하는 것. 그 처절한 진심을 정치 노름 때문에 쓰레기통에 처박을 하니요.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온 군인 스털링과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인간 스털링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데이비스. 네. 삭제할까요? 데이비스가 마우스 커서를 삭제 버튼 위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 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지만 쥐는 힘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아니. 복사해. 네. 국장님 명령이. 복사해서. 암호화된 개인 서버로 옮겨. 그리고 오늘부로 우린 눈뜬장님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 본 척 입 다물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저는 화면 속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며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진실을 원할 때 이 기록은 내가 직접 간다. 그것은 제 인생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방금 전 저는 화면 구석에서 또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군이 물러난 줄 알았던 서해 상공. 그곳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중국의 마지막 유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경고 인천공항 인근 미확인 신호 감지. 뭐야? 다 끝난 게 아니었어? 국장의 압박보다 더 큰 위기가, 정치적 은폐보다 더 치명적인 칼날이 방심한 한국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접근 경보. 고도 3000피트. 속도 마하 0.8. 식별 신호. KAL801. 데이비스가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해와 이어도의 전투가 끝났다고 안도하던 찰나 적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곳 그리고 가장 방심하기 쉬운 곳을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수천 명의 민간인이 오가는 평화의 관문. 그런데 레이더에 찍힌 저 붉은 점은 자신을 뻔뻔하게도 대한항공 여객기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IFF 민간기 대한항공 사격 금지. 스푸핑. 놈들이 민항기 식별 코드를 복제했어.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중국은 악랄했습니다. 아니 천재적이었습니다. 한국의 AI 방어 시스템이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알고리즘의 맹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저공비행으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저 물체는 여객기가 아니었습니다. 크기와 속도를 볼 때 탄두 중량 500kg급의 순항 미사일이거나 자폭형 무인기임이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은 저것을 아군으로 인식하고 공격 승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한국군 AI가 사격을 멈췄습니다. 라곤이 풀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입력된 데이터가 여객기라면 기계는 죽어도 쏘지 않습니다. 저 미사일이 영종대교를 지나 공항터미널 혹은 급유시설에 꽂히는 순간 그 참상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물류마비. 이건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삐. 그때 제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붉은 노이즈로 뒤덮이며 경고창이 떴습니다. 경고 미승인 접속 감지됨. 펜타곤에 의한 원격 폐쇄 개시. 젠장 국장이야. 내 접속을 강제로 끊으려 하고 있어. 펜타곤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명령을 거부하고 데이터를 복사하려 하자 아예 제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원격으로 차단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며 한국의 상황실 영상이 뚝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비상용 랩탑을 꺼내 메인 서버에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데이비스, 방화벽 막아. 내가 백도어 다시 뚫을 때까지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벌어.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군법회의가 아니라 감옥행입니다. 인천이 날아가면 감옥이 문제야? 지금 저기 수천 명이 죽게 생겼다고. 제고함에 데이비스가 울먹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식은땀으로 젖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군생활 30년 동안 이토록 간절하게 화면을 붙잡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제발 뚫려라. 간신히 보안망을 우회하여 다시 연결된 한국의 상황실 풍경. 저는 그곳에서 숨막히는 침묵과 마주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던 연구원들의 표정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황실 중앙에선 중년의 책임 연구원 명찰의 수석 김진혁이라고 적힌 그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메인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의 주변으로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AI 음성이 상황실을 울렸습니다. 경고 민간 항공기입니다. 사격 불가. 사격 불가. 김수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고해상도 CCTV에 잡혔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저게 가짜라는 걸. 하지만 쏘았다가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진짜 여객기라면? 혹은 격추된 파편이 민가에 떨어진다면? 그 0.01%의 불확실성이 그의 손가락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인간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김수석이 쓰고 있던 헤드셋을 거칠게 벗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담배? 아니면 가족사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사원증이었습니다. 그는 사원증을 리더기에 긁고 키보드에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강제 전환 수동 모드. 안전 프로토콜 비활성화. 미쳤어. AI를 끄고 수동으로 쏘겠다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성의 초정밀 추적 시스템은 AI가 초당 수천 번의 연산을 통해 궤적을 보정해주기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걸 끄고 인간의 눈과 손으로 마하 0.8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엔진을 맞춘다. 그건 마치 달리는 KTX 안에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은 난이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은 망설임이 없더군요. 그는 자신의 오른쪽 눈을 광학 조준경에 밀착시켰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 저반 렌즈에 눌린 그의 오른쪽 눈은 핏발이 서다 못해 터져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꽉 깨문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워 보였던 그 모습은 사실 극한의 피로를 카페인으로 억지로 누르고 있었던 가면이었다는 것을. 운용자 생체 신호, 심박수 172bpm, 코르티솔 수치, 위험. 해킹된 바이탈 데이터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심박수 172. 마라톤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뇌와 신경은 지금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김 박사님, 안 됩니다. 수동 조작은 뇌에 과부하를 줍니다. 시신경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 연구원이 울면서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은 거칠게 그 손을 뿌리치더군요.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들이 저 공항에 있어. 비켜. 그 한마디. 내 새끼들이 저기에 있다. 그것은 애국심 같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겠다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본능.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을 지탱하는 진짜 엔진은 삼성이 만든 반도체도 한화가 만든 화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평범한 가장들의 도끼와 헌신이었습니다. 김수석의 손이 조이스틱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핏줄이 지렁이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조준 화면 속 십자선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가짜 여객기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AI가 포기한 궤적. 기계가 계산할 수 없는 변수. 그는 오직 30년 동안 연구실에서 갈고 닦은 감 하나로 그 불가능한 궤적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지잉, 위잉. 레이저 발진기가 굉음을 내며 충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펜타곤의 방해 공작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 모니터가 절반쯤 먹통이 되고 벙커의 전원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제발. 저는 꺼져가는 화면을 손으로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김수석의 손끝에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수석의 눈에서 한 방울의 피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극한의 집중력으로 모세혈관이 터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가짜 여객기가 인천대교 주탑을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잡았다. 그의 입모양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검지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팟! 인천 앞바다에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섬광. 그것은 AI가 쏘는 차가운 빛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뜨거운 피가 섞인 붉고도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레이저 빔은 거짓말처럼 가짜 여객기의 꼬리 날개 하단 연료 탱크가 숨겨진 아주 미세한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1초, 2초. 미사일이 영종도 상공에 진입하기 직전. 펑! 거대한 화염구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민간인 거주구역을 불과 수백 미터 앞두고 적의 자폭 드론은 공중에서 산화되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파편들은 불꽃놀이처럼 흩어졌고 인천공항의 활주로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표적 파괴됨. 위협 제거 완료. 녹색 메시지가 뜨는 순간 상황실의 김수석은 의자 뒤로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코와 입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더군요. 그를 둘러싼 동료 연구원들이 달려들어 오열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CCTV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탁! 그리고 제 모니터도 완전히 꺼졌습니다. 펜타곤이 기어이 제 접속을 차단한 겁니다. 벙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 유도 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분석관님, 우린 이제 끝났습니다. 데이비스가 어둠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명령 불복종. 기밀 유출. 해킹. 우리의 커리어는 박살났고 당장 헌병대가 들이닥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전율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았습니다. 기계가 지배하는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결국 세상을 구한 건 사람의 힘이었다는 것을. 수십조 원짜리 AI 시스템도 멈춰섰을 때 낡은 사원증을 목에 건 한 가장의 투혼이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려냈다는 것을. 아니, 데이비스. 끝난 게 아니야. 저는 품 안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아까 복사해둔 데이터. 김수석이 피를 흘리며 조이스틱을 잡았던 그 마지막 영상까지 모두 담겨있는 진실의 상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는 헌병들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덜컹거리고 누군가가 암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제가 본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평범한 기술자들이 오늘 밤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쾅! 철문이 뜯겨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벙커의 어둠이 깨졌습니다.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제 망막을 하얗게 태워버릴 듯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가렸지만 곧이어 들이닥친 헌병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바닥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뺨에 닿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내 30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토마스 스털링. 국가보안법 위반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미란다 원칙이 귓가를 웅웅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등 뒤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데이비스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헌병들은 마치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듯 제 워크스테이션을 부수고 하드디스크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복사해둔 데이터가 담긴 개인 서버의 접속 기록까지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저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는데 그 기적을 목격한 증인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끌려가는 현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몸담았던 거대 시스템의 민낯이었습니다. 정의니 평안이 떠들지만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실은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그 오만한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오산기지 내의 영창, 그 중에서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뜯겨나간 죄수복을 입은 채 말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 국방성의 수석 분석관이었던 저는 이제 그저 수감번호 3840번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스털링. 자네 정말 실망이야. 철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리슨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잘 다려진 정장 차림으로 들어와 제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더군요.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표지에는 기밀 인천 사건 은폐 계획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은폐. 하시는 겁니까? 수천 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걸 막은 건 한국의 기술이었고요. 제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국장은 혀를 쯧쯧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진한 소리 하지 마. 대중은 진실을 감당 못해. 중국이 민항기로 위장해 미사일을 쐈다는 게 알려지면 당장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제3차 세계대전 여론이 들끓을 거야. 우린 관리를 해야 해. 평화를 위해서. 평화요?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썩은 상처를 붕대로 가린다고 났습니까? 그래서 자네가 멍청하다는 거야. 잘 듣게. 오늘 인천 앞바다에서 터진 건 미사일이 아니야. 노후된 가스파이프 폭발 사고였다. 그리고 한국의 그 레이저 무기.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기상 관측용 레이더 오류였던 거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처절했던 사투를 김수석이 흘린 그 피눈물을 고작 가스 폭발과 오류로 퉁치겠다니요. 국장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보았으며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다는 진술서야. 이거면 불명예 제대는 면하게 해주지. 연금도 챙겨줄게. 조용히 은퇴해서 낚시나 다니라고. 그는 펜을 던져주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펜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서명 한 번이면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압수당했고 데이비스도 입을 다물 겁니다. 세상은 내일 아침이면 거짓 뉴스로 도배될 테고 저는 조용히 잊혀지겠죠.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부속품일 뿐인데. 깊은 무력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윗사람들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숫자를 끼워 맞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자괴감.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그 끔찍한 바닥의 감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을 감으면 편안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 지워지지 않는 잔상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벙커의 모니터가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김진혁 수석의 얼굴이었습니다. 터져버린 오른쪽 눈. 피가 흐르는 입가. 하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 희미하게 웃고 있던 그 미소. 내 새끼들이. 저 공항에 있어.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알았을 겁니다. 수동으로 사격하면 자신의 눈이 멀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쩌면 징계를 받고 연구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목숨을 저울에 더 무거운 쪽에 올려놓는데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으니까요. 하. 어둠 속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정말이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 한국인 연구원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눈을 바쳤는데 저는 고작 연금 따위가 아까워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킨 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서명을 한다면 저는 그 고귀한 희생을 싸구려 가스 폭발 사고로 팔아넘기는 공범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어.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뺏어간 건 제 하드디스크와 서버 접속 권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30년차 정보 분석관이라는 사실, 그리고 늙은 사냥개일수록 숨겨둔 비상금 하나쯤은 품고 다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죄수복 바지 안쪽 허리춤의 재봉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체포되기 직전 헌병들이 들이닥치던 그 찰나의 혼란을 틈타
제가 본능적으로 숨겼던 것.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SD카드 한 장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데이비스가 데이터를 복사할 때 저는 서버 전송과 동시에 백업본을 하나 더 만들었던 겁니다. 이 칩 안에는 서해의 드론 격추 영상, 이어도의 레이저 로그, 김수석의 바이탈 사인, 그리고 펜타곤 국장의 협박 전화 녹취록까지. 오늘 밤의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야. 이건 빚이다. 한국인들이 피땀으로 써내려간 역사에 대한 빚.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화면 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그 연구원의 눈빛에 대한 빚. 저는 칩을 꺼내 입안에 넣고 혀 밑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곧 아침이면 군사 재판이 열릴 겁니다. 그들은 저를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재판정을 제 인생 최대의 그리고 최후의 브리핑룸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철컥. 때마침 철문의 배식구가 열리고 헌병이 식판을 밀어넣더군요. 저는 식판을 받는 척하다가 헌병의 손목을 꽉 잡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에게 전해. 서명하겠다고. 뭐? 정말인가?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내일 청문회. 공개 재판으로 열어줘.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전우들 앞에서 명예롭게 죄를 인정하고 떠나고 싶으니까. 헌병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봤지만 이내 무전기에 대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제안이었을 겁니다. 미국을 배신한 반역자가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시나리오의 마침표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요구한 공개 재판이라는 무대가 그들이 쓴 시나리오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폭로의 장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돌에 냉기가 느껴졌지만 제 가슴속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안에 든 작은 칩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지더군요. 내일 아침.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이 작은 칩 하나로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겁니다. 마치 한국의 그 작은 드론이 거대한 드론 군단을 박살냈듯이 말이죠. 기다려라. 대한민국.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의 그 기적, 내가 반드시 세상에 알릴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워싱턴 인근의 미군 군사법정.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만들어내는 하얀 섬광이 제 눈을 멀게 할 기세로 쏟아졌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약속을 지켰더군요. 그는 제 참회쇼를 최대한 화려하게 포장하기 위해 CNN과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유력 언론사들을 이 좁은 법정 안으로 꾸역꾸역 밀어넣었습니다. 피고인 토마스 스털링. 귀관은 지난밤 국가 1급 기밀 시스템에 불법 침입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려 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군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해리슨 국장이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그는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서 대본대로 읊고 끝내자는 신호였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혀 밑에 숨겨둔 작은 SD카드의 이물감이 마치 장전된 총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답변에 앞서 재범죄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원본 데이터를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전 세계 앞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제 돌발 발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해리슨 국장의 눈썹이 꿈틀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이내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압수한 하드디스크는 이미 조작된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에게도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허가한다. 증거물 1호 스크린에 띄워. 법정 중앙의 초대형 스크린에 지난밤의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드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텅 빈 바다와 기상 레이더의 노이즈만이 지직거리고 있었죠. 국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털링 분석관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저 노이즈를 적군으로 착각한 겁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스털링의 망상이라는 기사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증거물 제출용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진짜 진실은 언제나 백업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국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찰나 저는 입안에 머금고 있던 SD카드를 뱉어냈습니다. 침이 묻은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손에 쥐고 저는 번개 같은 속도로 노트북의 측면 포트에 꽂아 넣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막아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제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클릭. 단 한 번의 클릭. 그 작은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스크린을 채우고 있던 조작된 위성사진이 꺼지고 대신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제가 백업해둔 날 것의 진실이 송출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프로젝트 세종, 로그 파일, 샵 2025년 10월 24일. 이게 뭐야? 당장 꺼. 전원 내려. 해리슨 국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헌병들이 전원 코드를 뽑으려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심어둔 자동 실행 알고리즘이 법정 내의 모든 와이파이망을 타고 기자들의 스마트폰과 방송 송출 장비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지잉 틱, 지잉 틱. 스피커를 통해 기계적인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이어도의 밤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조작되었다던 노이즈가 사실은 수천 대의 중국 스텔스 드론이었음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던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빗방울 사이를 뚫고 그 드론들을 신의 솜씨로 격추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오 신이시여. 저게 가능한 기술입니까? CNN 기자가 입을 틀어막으며 탄성을 내뱉더군요. 화면 속에서 한국의 레이저 포탑은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드론의 엔진을 포착하고 SK의 양자 암호가 EMP를 막아내고 한화의 발전기가 무한 동력을 공급하는 그 완벽한 기술의 오케스트라.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고도 압도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인천공항 상공을 노리던 가짜 여객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핏발선 눈으로 조이스틱을 잡고 있는 김진혁 수석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 새끼들이 저 공항에 있어.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 갈라진 목소리. 그리고 붉은 성광과 함께 가짜 여객기가 폭발하는 장면.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시신경을 태워버린 한 가장의 처절한 사투가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가 가스 폭발이라고 우겼던 것이 사실은 테러 저지였음이 드러난 순간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헌병들이 제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제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국장님이 덮으려 했던 환각의 실체입니다. 저는 국장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세계를 향해 외쳤습니다.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한국 같은 동맹국을 그저 우리의 무기를 사주는 고객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오만함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돈과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14억 인구의 대국이 보낸 수천 대의 무기를 한국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단 한 줌의 화약도 쓰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김수석이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기술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전장에 보내지 않겠다는 그들의 처절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가 연금과 진급을 걱정하며 진실을 덮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바쳐가며 우리 시민들이 탄 여객기를 지켜냈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조차 망치를 든 손을 내리고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미 국방성 분석관직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은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과 가족을 지키려 했던 어느 한국인 아버지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와!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퇴역장성이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심지어 저를 붙잡고 있던 헌병들조차 슬그머니 손에 힘을 풀더군요. 해리슨 국장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스크린 속의 작은 영웅 김진혁 수석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이제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세상은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테니까요. 법정을 가득 메웠던 그 뜨거운 박수 소리는 제가 헌병들에게 이끌려 호송차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저는 이제 군사재판의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수 신분이 되었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니까요. 저를 연행하던 헌병들조차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지 않고 오히려 경외 어린 눈빛으로 저를 부축하며 호송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제복을 입은 군인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기에 진실의 무게에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저는 오산기지 내의 임시구금실 창가에 서서 철창 너머로 밝아오는 한반도의 새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전쟁의 공포가 휩쓸고 지나갔던 하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눈부시게 푸르더군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는 다시금 물류 트럭들이 바쁘게 오가고 김포공항에서는 첫 비행기가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이륙하고 있습니다. 저 평범한 일상이 어젯밤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낸 기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방금 전 변호인을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제가 공개한 프로젝트 세종의 로그 파일과 김진혁 수석의 사투가 담긴 영상이 유튜브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CNN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한국의 반도체 방패 세계를 구하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중국 정부는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못 이겨 결국 유감이라는 짧은 성명을 발표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김진혁 수석의 소식입니다. 과부하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었던 그는 다행히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수술을 받았고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가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했다는 첫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이들은 무사합니까?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뜨거운 커피를 들이켠 것처럼 가슴속 깊은 곳이 울컥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데이터를 맹신해온 분석관이었습니다. 숫자가 곧 국력이고 예산이 곧 승리라고 믿었죠. 그래서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가 얼마니 인구가 줄어드니 하며 그들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고 싶은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미국에게 전쟁은 바다 건너의 비즈니스였지만 한국에게 전쟁은 내 집 안방에서 벌어지는 생존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의 차이가 스마트폰에나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를 적의 심장을 꿰뚫는 신의 눈으로 바꾸어 놓았고 통신사 서버를 지키던 보안 기술을 국가를 보호하는 철의 방패로 진화시킨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거대한 삼성의 평택 공장. 그리고 멀리 인천 앞바다를 지키고 있을 이름 모를 레이저 포탑들. 이제 제 눈에는 그것들이 단순한 기계 덩어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나라 사람들의 한이자 다시는 내 자식에게 총을 들게 하지 않겠다는 아버지들의 서글픈 도끼가 굳어 만들어진 결정체로 보입니다. 아마 잠시 후면 군사법정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해리슨 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할 것이고 저는 기밀 유출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를 거짓이 아닌 진실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보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동방의 등불인 줄만 알았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빛의 요새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분석관으로서의 제 모든 임무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들이 2025년의 오늘을 기록할 때 승리의 요인을 AI 기술이나 최첨단 무기라고만 적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계들을 움직인 것은 전기가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고. 가장 차가운 기술로 가장 따뜻한 평화를 지켜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늘 스스로를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라고 자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의 기술과 정신은 이미 고래를 뚫어버리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자부심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대한민국의 방패를 닫고 있을 수많은 연구원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오늘의 평온한 아침이 누군가의 치열한 밤 덕분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